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GM 코리아 최종 부사장님과 함께 협상의 내공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적인 노사교섭을 위한 12가지 원칙 가운데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7원칙부터 12원칙까지 나머지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저자 직강입니다.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원칙은 쟁점을 프레임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네, 서로 노사 협상에서 그러니까 대두되는 쟁점은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고용 조건에 관한 부분, 노동 환경에 관한 부분, 예. 이런 부분이 물론 있지만 각자의 입장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이념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네. 노사라고 얘기를 할 때 네. 노동과 자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네. 협상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논리로 무장이 돼야 된다. 그게 노든 사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경영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영진 입장에서의 어떤 논리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협상에 서로 쟁점을 가고 공방을 할 때 보면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관계없이 노조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지 않느냐. 회사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신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경영진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얘기를 해야 된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 다른 여러 요소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노동자는 당연히 파업권이 있습니다. 노동 3권에 보장되는 권리고요. 그래서 당연히 파업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영진의 시각이라면 파업권조차도 노사가 함께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피할 수 있는 선택의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쟁점에 대해서 자기 논리와 자기 언어로 방어하고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쟁점을 프레임화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노사가 예를 들어 자기의 쟁점을 이념적 프레임으로 너무 이념에 갇혀가지고 이념적 프레임으로 딱 고정시켜 버리면 실리적 측면에서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신뢰의 프레임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변화한다든지 약간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프레임은 사실은 신뢰까지를 담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는 담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굉장히 이거는 기술적인 좀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노사협상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어입니다. 공격보다는 방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비기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기기 위해서는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기 논리와 자기 언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신뢰의 형성이라는 부분으로 보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8원칙은 모가지에 걸린 가시를 빼지 않고 음식을 넘길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우리 일상에 말하면 굉장히 일상에 가까운 원칙인데 현실에서 이거 어떻게 적용? 노사 갈등에서 어떻게 지금? 사실 협상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양보하는 건 패배고, 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죠. 예. 사실은. 그렇지만은 때로는 과감히 양보를 해야 된다. 때로는 과감히 양보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기승전결에 있어서의 어떤 결로 넘어가기 위한 전의 과정에서의 예. 과감한 양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요. 예.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재는 저희 나라의 그 임금 교섭의 그 관행은 매년 교섭을 합니다. 매년 그렇죠. 임금 교섭을 해서 예. 새로운 임금을 결정을 하는데요. 좀 더 이제 장기적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네. 좀 단연 합의를 해보자. 임금에 대해서 2년치, 뭐 3년치 이렇게 임금도 단연으로 해보자. 실제로 미국 같은 데는 사실 단연으로 많이 합니다. 예, 예. 네, 단연으로 많이 하고요. 예. 뭐 4년까지도 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매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했는데 상당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했던 노동조합 나름대로의 어떤 관행과 예. 내부적인 어떤 그런 논리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상급단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일정한 어떤 지침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예. 그렇지만은 좀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달성하고 싶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변화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100% 그 부분을 좀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이 부분은 이거는 가시구나. 모가지에 걸린 가시구나. 이 모가지에 걸린 가시를 핀셋으로 빼지 않으면 이거는 전에서 결론 못 가는구나. 이런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과감히 그걸 철회를 했고 예. 그 철회한 결과 이제 그 노사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는 노사 협상은 핀셋 처방입니다. 핀셋 처방이 필요하고 예. 핀셋 처방은 이제 경영진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런 중요한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뭐 모가지에 걸린 가시를 빼듯이 네. 그 과감한 양보를 해야 뭐 기성천에서 결로 넘어가서 아름다운 타결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근데 그게 진짜 과시냐 아니면은 이제 빼지 못하는 걸려서 있는 진짜 가시냐 아니면은 좀 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해소할 수 있는 쟁점이냐라는 판단은 결국은 협상가의 역량과 자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에 제9번 측은 무대에서 누군가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그 말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고 또 누군가는 그 말하는 사람의 주변을 유심히 살핀다. 일종의 이제 무슨 협업 분업 이런 이야기. 뭐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뭐 원칙보다는 하나의 어떤 현상을 좀 기술한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노사 교섭 테이블 플레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노사 교섭은 하나의 어떤 무대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의 무대 같은 부분이고 다수의 참가자가 거기 있고요. 물론 노사라는 어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있는 거지만 그리고 그 쟁점이나 요구안, 제시한 이런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도 각각 참여자들의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정한 지분이 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참여자들의 지분과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있는지 중요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그 노사교섭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대화, 논쟁, 논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심히 보고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판단이 되지 않느냐. 협상가가 그 판단을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 건지, 뭐를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뭘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원 측이 양보의 패턴을 설계하라. 이게 이제 전에 스케일로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경영진이 양보한 혹은 제시안이라 부르는 그 노동자의 요구안에 대응하는 제시 뭡니까? 회사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단계로 그것을 제시할 거냐? 최초 제시안은 어떻게 할 거냐? 마무리는 어느 선에서 할 거냐? 그 과정을 어떤 단계로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 저는 양보의 패턴이라고 보고, 양보의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전결을 끌고 나가는 어떤 하나의 그 도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각각의 기에서 승으로 가고, 승에서 전으로 가고, 전에서 결로 갈 때 어떤 그 패턴은 유용한 과정이고 수단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3단계 패턴, 양보 패턴을 선호합니다. 3단계 패턴. 최초 제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제시안이 있고, 마지막 제시안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미세한 조정과 약간의 어떤 그 하이브리드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 3단계를 저는 선호를 하고 있고요. 3단계를 통해서 그 기승전결에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읽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중요한 그 협상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양보의 패턴을 설계하라는 거하고 제3원 양보에 흠집 내지 마라 예술이다 하고 뭐 상통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제시안을 언제 낼 거냐는 부분이고, 그거는 뭐 협상의 스타일하고도 좀 연결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노사 협상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의 공감되는 어떤 그런 순서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제시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가.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양보에 흠집을 내지 않는 그런 그 패턴, 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어떤 그런 협상 분위기가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합의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쪽으로 패턴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게 꺾이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교착 상태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뭐 상당한 어떤 그런 갈등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패턴 구상에 있어서는 뭐 매번 다르겠지만 기본 패턴에 대한 구상은 기본적으로 갖고 설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1원칙이 창의적 제시안은 가까운 데서 익숙하게 걸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창의적 제시안.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노사 협상에서 합의까지 가는 과정에 한두 개 정도는 창의적으로 보이는 제시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참 예상하지 못한 거였는데 라는 부분에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이런 그 안은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안은 결국은 뭐 협상가의 어떤 통찰력에 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주위 사람들하고 협상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대화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저는 뭐 브레인스토밍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게 꾸리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사실은 그거는 뭐 양보의 패턴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에 한두 개 정도에는 굉장히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신선한 아이디어는 많은 어떤
제3자의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원칙입니다. 현실을 재해석하고 기대감을 불어넣어라. 이렇게 쓰셨네요. 네, 저는 그 협상을 책임지는 사람은 네. 기본적으로는 현실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실만 가지고 상대방한테 강요할 때는 네. 더 이상 협상은 진전이 되지가 않는 게 네.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해석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면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을 때 적자의 이유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 그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회사가 지금 이 순간은 좋아도 네. 1, 2년 이후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면 네. 지금의 이 좋다는 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현실은 분명히 재해석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재해석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 예. 그 긍정적 측면은 어떤 상대방한테 일정한 기대감을 불러넣는 거 그 과정이 아닌가. 예. 저는 기대감이 없으면 저항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한 어떤 협상 파트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성공적인 노사교섭을 위한 12가지 원칙에 대해서 다 설명을 저자 직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 최 부장께서는 현장에서 네. 노사보험을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문제는 노사 갈등이라든가 새로운 과제라든 이런 게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떤 게 현안이 되고 있고 과제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산업을 떠나서라도 전반적인 우리의 노사 관계, 노사 협상, 노사 문화, 노사 협상은 저는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노사 갈등은 사회 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저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의 모습에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출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갈등을 풀어나가는 기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지금은 산업 전체적으로 하나의 변환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변환기에 있다는 거는 또 심각한 변환기에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환기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전 과제도 우리한테 안기고 있다. 고용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소되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노사가 함께 극복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게 현재 당장 저희가 처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직접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궁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풀었을 때 고용 안정 이런 부분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말미에 그런 말을 적었지만 노사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일자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는 노가 사가 따로 없다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근데 그것을 풀어나는 과정은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지난한 협상, 노사 협상 그것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책에서 또 책 제목을 노사 협상의 내공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상의 내공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는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이 노사 갈등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갈등도 많은데 그런 갈등을 풀어나는 것이 저는 협상밖에 없다. 이해 당사자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협상밖에 없다 생각이 네. 들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그 사회 그 약간의 대립적인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그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네. 좀 하나의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로서 뭐 작년 어떤 글을 쓰면서 글 보니까 네. 인간 사회는 뭐 언제 어디서나 네. 갈등이 불가피한데 네. 그 갈등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은 네. 협상을 통한 타협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지금 이제 전환기이고 또 기존의 노사 갈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뭐 심한 편이죠. 네.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지고 또는 기존의 노사관계 노동조합 체계로 포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뭔가 이익을 지키겠다는 그런 집단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대학 교수 노조가 많이 생기고 네. 이분들은 전혀 노동조합 운동 바깥에 계셨는데 바꿔 말하면 대학의 경영자도 노사교섭의 굉장히 문외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단협 과정에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산업의 전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직종, 직업의 형태, 특수고용 형태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기존의 우리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용되기 어려운 그런 근로자가 많이 생겨서 이익 대변을 할 만한 적절한 창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가 이제 과격해질 수도 있고 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하여튼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내공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도 사실은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 네. 요즘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변혁기에 있고 예. 새로운 그 고용 관계도 막 생기고 있고요. 예. 기존의 제도의 틀이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속에 그렇지만은 협상은 결국은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갈등 모습도 다르겠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순서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뭐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갈등 속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사례, 기존의 협상의 원칙, 그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 그다음에 공유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뭐 그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오늘 저희가 주로 이제 노사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사회는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뭐 지역 갈등, 이념 갈등, 환경 갈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복합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 협상이 필요하고 그 협상에 성공하려면 타협에 이르려면 아마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12가지 원칙 협상의 내공을 키우기 위한 이런 원칙들이 조금 뭘까 우리 사회에 이제 도처 확산되어서 우리 사회 갈등이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